엄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엄마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정말 힘든 분들이 네네. 있잖아요.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렸을 시절에 나의 어린 시절이 그러니까 뭐 슬펐거나 학대받았거나 힘든 시절을 보낸 어린아이가 나이 30이 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 몸이 컸는데 근데 절대 없어지지 않죠. 안 없어지는군요. 네네. 그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저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분도 그런 사연을 보내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선생님이 할까요? 네네. 제가 할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네. 어우 단호하게 네.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없이 망설이다 글을 씁니다. 저는 5남매 중에 장녀 밑으로 여동생이 셋, 그리고 막내가 남동생입니다. 네. 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은 늘 우울하고 눈물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제 엄마 때문이죠. 엄마는 늘 제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살갑게 불러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부를 때는 제 이름 뒤에 연자를 넣어서 아이고. 불렀고, 사춘기 시절 제 몸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서 저 혼자 당황하고 제가 왜 아파하는지, 왜 우는지 관심도 없고, 심지어 제 생일 한 번을 제대로 챙겨줘 본 적이 없었고, 소풍날 저 혼자 도시락을 안 싸와서 친구들에게 불쌍한 아이 취급을 받았었죠. 네. 하지만 제 막내 남동생은 저희 집에선 왕자님이었죠. 엄마는 제게 할 말이 있으면 막내 동생을 시켜서 전달을 했는데 그 내용 속엔 욕이 반이었어요. 아이고. 덕분에 저는 하루에 일기를 2번, 3번씩 써가면서 혼자서 마음 달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돌아보면 저도 엄마처럼 화가 많고 늘 우울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육아한다고 30대가 지나갔지만 이제 두 딸들이 어느 정도 커서 점점 제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쯤에서야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군요.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려니 엄청난 두려움에 예전에 느꼈던 그 순간들을 또 겪게 될까봐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 건지 사람들은 날 인정해 줄지 무엇보다 저는 제 스스로 제 안의 벽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것 같아서 그것이 저 스스로도 제일 두렵습니다. 네, 사연. 제가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알아요. 성인이 됐는데 더 네. 두려워지는 것. 왜냐하면 마치 아침이 되면 그 옛날에 우울하고 엄마한테 아담 맞고 학대받았던 어린아이가 같이 깬대요. 아침에. 그렇죠. 그러니까 30살짜리 다 큰 처녀인데 그러니까 다 큰 아이가 아침에 깨면 30살이 깨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날 때 8살, 10살 엄마한테 그렇게 학대받았던 애가 같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랑 하루를 같이 지내는 느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예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콩자 씨라고 있고 콩자 씨도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40대 정도 되셨나요, 이분이? 네, 나이가? 40대. 40대가 됐는데도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두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두려움만 크고 성숙함이 안 큰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따뜻함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또 그렇게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게 이렇게 평생 영향을 미치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작 그 엄마분은 네.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말을 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응.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이제 뭐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난 그 엄마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딸의 인생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아이들에게 나는 너무 싫었던 그런 게 많이 투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한다고. 네, 그럼. 자기도 화가 나면 어느새 자기 자신의 엄마가 했던 방식대로 아이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자괴감이 들고 자괴감 들지.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엄마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나? 그거를 품어야 된다.
그걸 품으라는 거죠. 그 슬픔을 너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러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 안 물어보느니 못하네. 근데 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야지라고 또 하시고 그렇게 나름대로 자신의 아픔을 품고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나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러세요? 저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저도 알아요. 나는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어렸을 때 그 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크면은 몸이 크면은 얘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몸 안에 저장되어져서 뭐 계속 28살인 나한테도 말을 걸고 그렇죠. 32살인 나한테 말을 걸고 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아픔이 나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걸 때마다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고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8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되게 악몽 같은데 8살짜리 애가 30살짜리 여자애를 끌어내린다니까요. 직장 못 가게 끌어내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다 내 몸 안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지나간 일이니까 잊어라든지 그러니까 잊어라고 잊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잊고 싶었겠어요. 못 잊는 거거든. 그냥 네가 그냥 인정해라. 나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나는 엄마를 무지 야단치고 싶은데 엄마가 무릎 꿇고 완전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돼. 그 어린 시절에 그 8살짜리, 10살짜리한테 도시락 안 싸주고 막 학대하고 나쁜 소리하고 욕했던 걸 그 엄마는 정말 무릎 꿇고 아이한테 8살 대하듯이 33살 엄마로 돌아가서 지금 나이 60이 됐더라도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때 엄마가 너무 미숙했어. 엄마가 바보였나 봐. 내가 표현할 줄을 몰랐다. 아니 내가 아들만 귀한 줄 알고 정말 착각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난 지금 원하는 게 그런 식의 사과를 통한 사랑이라도 받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아이를 키웠던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냥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아이를 열심히 키웠다고 생각하세요. 그 엄마분도 어떻게 보면 그 엄마의 엄마에게 그런 식으로 네. 양육받았을 테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애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런 분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목 보호대를 하고 다니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누가? 목이 아프셔가지고 선생님. 저? 이제 예. 보기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안 아픈 데가 없으시잖아요. 알죠? 안 아픈데 없진 가끔, 않지만 예, 아파요.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데 네.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보란 듯이 이렇게 보호대도 하고 기부스도 하고 건들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나 요새 네. 목 디스크 와서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걱정도 해주고 맞아. 그렇게 내 몸을 보호하다 보면 그리고 적당한 어떤 치료를 하다 보면 몸이 낫잖아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마음을 대할 때는 몸을 치료하듯이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면 몸이 다쳐서 기부스를 하는 것처럼 건들지 말아야 돼요. 어느 시기 동안은. 그리고 보호를 해줘야 되고 남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싸주고 걱정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이제 증조 외할머니도 보리타작을 하시다가 팔이 이렇게 보리타작기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의수를 하고 사셨는데 모든 행동을 할 때 그 의수가 있다는 거를 중심으로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몸의 균형을 잡을 때든 음식을 하실 때건 뭘 집을 때건 이 의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치. 그거를 감내하고 모든 자신의 동선을 움직이고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프지 않고 사신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콩자 씨 같은 경우의 이 마음의 상처는 그 정도의 슬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뭔가 절단된 거야. 그렇죠. 어렸을 때 한 부분이 나갔는데 그래. 아직까지도 기부스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의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그걸 또 끌어안으라 그래요. 피투성이가 된 그 마음을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얘기해봐. 마음의 기부스를 한다는 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응.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얘기해주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잘 아시는 심청전 이야기인데 심청전 이야기 아시죠? 알아요. 신봉사와 심청이가 나와서
신봉사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그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한다는 그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는 뭐 효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심자를 마음 심자로 한번 바꿔서 그 이야기를 해석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일단 신봉사는 눈이 봉사가 아니라 마음이 어둡고 안 보이는 사람이 돼요. 마음 심자를 쓰면. 그리고 심청이는 반대로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둘의 관계는 적이 아니에요. 음. 하나의 핏줄을 타고난 가족입니다. 가족이죠. 우리가 어떤 어두운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걸 자꾸 없애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심청이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한다고 신봉사를 어떻게 하지 않잖아요. 심청이 한 일은 끊임없이 옆에서 도와주고 어떻게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그런 거를 바쳐서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처나 이런 것도 어딘가에 있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하나의 핏줄을 타고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심청이를 찾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긍정적이고 즐거운 부분을 찾아서 그 어두운 부분을 데리고 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면의 마음도 힘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내가 어둡게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그렇지. 흡수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옆에서 어떤 뭐 사소한 일이든 내가 잘하는 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기쁨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기쁨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이 슬픔과 균형을 이루면서 뭔가 서로 어떤 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씩 내 마음의 긍정적인 면을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건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뭐 자기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특이한 행동 패턴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시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3분 동안 이불을 완벽하게 개는 분이 계십니다. 늘 그 일을 하세요. 완전히 깔끔하게 개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청소를 결벽증에 가깝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 정해놓고 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자기 옷을 굉장히 칼같이 개는 분이 계세요. 하루에 10분 동안. 남들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분들이 그걸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자기가 그걸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늘 긴장감에 노출이 돼요. 사람이 새로운 긴장감에 노출이 되면 그때마다 자존감이 0으로 떨어집니다. 맞아. 그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들을 자꾸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자존감을 올리는 거죠. 오케이. 본능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세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흡수하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야. 내가 본능적으로 그걸 되게 잘하거든. 그렇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영어를 하거든요. 네네. 오지게 스트레스 받아요. 정말 더럽게 안 늘고 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어떠냐면은 내가 이렇게 텃밭을 기르잖아요. 네. 영어는 느는 게 안 보인다. 그렇죠. 텃밭은 그렇게 잘 자라. 그래갖고 이게 텃밭을 보고 나서 영어를 해야 돼요. 나는 하루 종일 영어만 하라면 난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텃밭이 나한테는 되게 잘하고 편하고 쉬운 거예요. 그렇죠. 영어가 안 되실 때도 텃밭이 떠오르실 거예요. 떠올라. 네. 그러니까 나는 영어 안 되면 텃밭으로 올라가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그렇죠. 내 자존감이 영어로 인해서 바닥이 치지 않게끔 내가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되게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가 네네. 뭐냐면 그래 이렇게 되게 막 죽고 싶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뭐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나는 자신감이 없어.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 네네.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에 묶여요. 그렇죠. 묶여서 여기서 나와서 텃밭을 읽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일로 데리고 나오려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가 왜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여기서 못 나오니까 일로 끌고 가서 상담을 통해서라도 왜 나오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어두운 쪽으로 마음이 가고 밝은 거를 배치를 해야 되잖아 내 마음에.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밝은 쪽으로 배치하는 거. 그냥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사소한 거에서부터 하나하나씩 하다못해 내가
매듭을 잘 매면 신발끈을 잘 매는 거에서부터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만족하지 않고. 근데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그게 돈 버는 법이랑 똑같지 않나요? 처음부터 대박을 노리고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치, 그게 망하지. 아니라 하나하나씩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축을 하듯 이렇게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대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냥 무기력하게 나를 어두운 마음 쪽에 그냥 두고 누가 나를 꺼내주겠지 그러면 나를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죽기 살기 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이쪽 밝은 마음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제 뭔가 아주 쉬운 거, 그렇죠. 너무 어려운 거 말고 내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행복해할 수 있고, 아, 나 이거 잘해. 조금이라도 내가 나를 대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자존감을 높이는 일 무엇인가 하나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거 막 네. 이상한 일 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는 거 제목이 이게 뭐지? 뭐 하여튼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왜 저러고 사실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그쵸. 그분들은 잘하는 게 하나씩 있으세요. 어. 자기의 자존감을 끝까지 높여줄 수 있는 일들을 여러 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이 되게 안 좋고 힘들더라도 균형을 맞추면서 사시는 거예요. 서 팀장은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그 밝은 거 하나가 뭐가 있어요? 미드 보는 거. 미드 보는 거 맞아. 쟤는 미드를 본다. 그렇죠. 슬프면 미드를 보고 슬프면 미드 보고 스트레스 네. 받아도 미드 보고 나한테 혼나도 미드 보고 그리고 어쨌든 언제 미드를 봐 그러면은 미드가 언제 제일 도움이 돼? 일을 많이 하고 나서 쉴 때 막 쉬고 생각을 좀 내려놓고 좀 아 쉬고 싶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미드를 보는 것으로 굉장히 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 업무량이 엄청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뭐 나랑 십몇 년째 저렇게 관리 잘하고 있잖아. 네. 밤 9시에 이거 생방송 하자 그래 집에 안 가도 아무 불만 없고 미드를 봐서 그런가 봐. 혼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드 본다고 아 제가 균형을 맞추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그러니까 미드 본다고 내가 야단치면 안 되는 거구나. 자존감을 올리는 맨날 중이구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막 이러고 있어. 내가 막 야단치면 안 되는구나. 아, 미드마저 못 보면 자존감이 곤두박질 치겠네. 어디서 찾을 데가 없는 겁니다. 네. 더 이상한 걸 할 수도 있어요. 둘이 짠 거죠. 아니요. 아니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얘기에서 많은 힌트를 얻으셨으면은 좋겠어요. 아 여기 이탈리아 커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미혼인데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서 결혼도 두려워요. 나라는 브랜드를 아이가 보고 흡수하니까 아 그렇다. 또 생활습관, 식습관, 말투 모든 걸 보고 잘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해 보여서 결혼이 무섭대요. 아이고. 법륜스님도 우울증이나 뭔가 정서적으로 미흡한 여성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스님이니까 예 본인이 아마 네. 아, 네. 스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저는요 글쎄요 그 우울증이나 정서적으로 미흡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를 갖는다는 건 내 안에 마음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엄마가 되기 전에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되기 전에 얼마나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내 보기에 문제가 많았던 거지. 왜냐면 돈도 되게 함부로 썼고 나는 막 나이트클럽도 일주일에 막 2번 3번 다녔어요. 난 당구도 되게 잘 쳐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아우 저 시건방진 년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리고 돈도 별로 모을 줄도 몰랐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내 마음에 아이라는 마음이 들어오고 아이라는 마음과 엄마라는 마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나는 뜻하지 않게 책임감이라는 마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전에 안 모았던 돈도 결혼 후에 다 모았고 이전에 안 했던 공부도 결혼 후에 했고 결혼 전에 나와 결혼 후에 나는 너무나 달라졌거든요. 아이를 만나고 나서요. 그래서 난 결혼을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이 이탈리아 커피 씨는요 결혼해요. 해야 돼. 하면은 아이도 나면 내 마음에 숨겨져 있던 큰 마음 하나를 발견하고 얘랑 같이 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나는 들거든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네. 아이를 뵀을 때 우리가 아이에게
이렇게 무한히 아이에게 영양분을 주고 내 거를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밝혀낸 거에 의하면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우리가 뭐 흔히 뭐 체세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엄마의 뱃속에 남겨놓는데요. 그래서 27년 정도 어떤 병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는 순간 나 혼자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서로 주고받아. 네, 아이가 너무 약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잘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걸 서로 교환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결혼 전에 아팠는데 애 나면서 그 병이 없어진 것들도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 큰 생명체가 하나가 들어와서 서로 이 아이와 나와 여러 가지 체세포와 여러 가지 기운들 이런 것들을 다 교환하는 거죠. 배 안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크면서 교환하는 경험을 우리가 언제 하겠어요. 네? 대단한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이 콩자 씨에게는 여태까지 이렇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몸에 상처 난 거는 상처 났으면은 보호하고 기부스도 하고 그리고 또 몸에 만약에 팔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저는 그런 생각 선생님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몸의 중심이 상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찢어졌어 이렇게. 내가 요새 목이 아프고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져요. 그러니까 약간 디스크기가 워낙 있어서 이렇게 조금 힘들면은 다시 도지고 가라앉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재봉을 하고 싶은데 어떡하냐면 이목으로 할 수 있을까? 옷 하나 완성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다가 목 보고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박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나의 일의 중심이 그렇죠.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네. 손톱 하나 다쳐도 그렇게 되잖아요. 네. 상처가 몸의 중심이 돼요. 생활의 중심. 네. 요만큼 다쳐도. 근데 왜 우리가 마음에 상처 난 건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기부스도 할 거 있으면 하고 이거 빨리 치유도 하고 이 상처를 드러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없다고 치니까 더 문제가 생긴다 이 자꾸 말이잖아요. 잊으라고만 하니까. 잊으라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상처를 나는 이분이 이 상처에 대해서 툭 터놓고 막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상처가 얘가 이만큼이면 이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친구건 누구건 엄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주 낱낱이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좀 원래 마음의 상처는 말하면서 많이 풀거든요. 그랬으면 좋겠고 또 이것은 나이가 지나고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또한 사실은 몸이 크면서 나는 조금 어렸을 때 나는 조금 지나간다고도 봐요. 뭐냐면 어린애가 늘 똑같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몸이 컸고 이미 인생을 몇십 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큼 내가 가까이 중학교 때처럼 가까이 있지는 않을걸요. 그 마음에. 그럼요. 지금은 한 이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있는 걸 조금 더 용기를 한번 내셔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번 세상 속으로 나가고 또 사람과 지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조금 더 떠나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그 과정에서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작정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섬세하고 세심하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재활 치료하듯이 그렇게 한 발자국씩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마음도 재활 치료가 필요해요. 그럼요. 그치? 몸이랑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